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이제부터는 앨리스와 함께 이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은 우리가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설명자의 질서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신화에 불과하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지적 능력은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지능의 평등이란 말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아기들이 자기의 힘으로 모국어를 배우는 그 능력, 그거를 이제 지적 능력이라고 하고 그게 과학적으로 평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평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훨씬 더 깊은 이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책에서 밝히고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 직후에 그를 배경으로 자코토라는 프랑스인의 그 이야기와 그 사람이 남긴 책들을 연구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서 랑시에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함께 보시면 이 사람이 랑시에르인가 봅니다. 저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먼저 이 책의 목차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지적 모험, 무지한 자의 수업, 평등한 자들의 이성 이유, 무시의 사회, 해방하는 자와 그의 원숭이. 그러니까 랑시에르는 무지의 늪, 뭔가를 모르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 무시의 늪, 자기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그 교육이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장은 어떤 지적 모험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함께 읽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18년 루뱅 대학 불문학 담당 외국인 강사가 된 조제프 자코토는 어떤 지적 모험을 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책도 아니고 교육학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험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회의원 같은 그런 국민의회 시기에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부르봉 왕가가 복귀하는 바람에 네덜란드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루뱅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연은 다르게 정했다. 이 하급 외국인 강사의 수업은 단숨에 학생들의 호평을 얻었다. 수업을 들으려던 학생들 중 다수가 프랑스어를 몰랐다. 조제프 자코토 쪽도 네덜란드어를 조금도 몰랐다. 따라서 학생들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언어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자코토는 학생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학생들과 그 사이에 공통된 어떤 것, 사물로 된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맺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브뤼셀의 페넬롱이슨 텔레마코스의 모험의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대역판이 출간되었다. 공통된 것을 찾았다. 텔레마코스는 그렇게 조제프 자코토의 인생에 들어왔다. 자코토는 통역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 책을 건네주고 네덜란드어 번역문을 사용해서 프랑스어 텍스트를 익히라고 주문했다. 학생들이 제1장의 절반까지 왔을 때 그는 학생들이 익힌 것을 쉼없이 되풀이하되 나머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만 읽으라고 시켰다. 이는 임시 변통의 해결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선생님은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코토는 네덜란드어를 모르고 그 학생들도 프랑스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불문학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서 프랑스어, 네덜란드 대역판 책을 사용을 한 거였어요. 그럼 1장을 반복해서 계속 외우고 그 규칙에 따라 이제 나머지들은 이해할 만큼만 외워라 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은 기대 이상이었다. 자코토는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에게 읽은 내용 전부에 대해 각자 생각한 말을 프랑스어로 써보라고 주문했다. 그는 끔찍하리만치 부정확한 어구들, 어쩌면 절대 무능을 예상했다.
정말이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이 모든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판 모르는 언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 상관없다. 우연히 열린 이 길이 그들을 어느 곳으로 이끌었는지, 이 체념어린 경험적 방법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보았어야 한다. 혼자서 하게끔 내버려둔 이 학생들이 많은 프랑스인이 해냈던 것과 같은 정도로 이 어려운 단계를 해치우는 모습을 봤으니 그가 오죽 놀라지 않았겠는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고 이해하던 것을 잠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 혁명적인 교육 방법에 자코토 자신도 놀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생의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하는 것처럼 자코토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읽어보면 이것이야말로 우연한 실험이 자코토의 정신에 일으킨 혁명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성실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음과 같이 믿었다. 스승의 주요 임무는 자신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자신이 가진 학식을 향해 서서히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자코토는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님을 알았다. 또한 학생들이 우연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 원리와 결론을 아직 구별하지 못하는 정신들은 우연의 길에서 길을 잃으니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스승의 본질적 행위는 설명하는 것. 이 책 끝까지 설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식에서 간단한 요소들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지식의 단순한 원리와 젊고 무지한 정신을 특징짓는 단순한 사실을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잘 짜여진 점진적 순서에 따라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정신을 이끌고 가면서 그 정신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이 둘은 참으로 하나의 동일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알을 정연하게 제 것으로 만들고 판단과 취향을 형성하는 가운데 학생은 사회적 용도가 그에게 요구하는 높이만큼 성장한다. 뭔가 이렇게 자코토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아무 역할을 안 한 것 같았는데도 학생들이 굉장한 성취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지능이 있다. 그 교육학에 말하는 것은 교사의 지능이 있고 학생의 지능이 있다. 교사의 지능은 당연히 앞서 있고 학생의 지능은 열등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제프 자코토는 설명자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보면 조제프 자코토를 사로잡은 계시는 다음으로 귀결된다. 설명자가 가진 체계의 논리를 뒤집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바로잡기 위해 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 무능력이란 설명자의 세계관이 지어내는 허구다. 설명자가 무능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즉, 설명자가 무능한 자를 무능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가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그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설명은 교육자의 행위이기에 앞서 교육학이 만든 신화다. 그것은 유식한 정신과 무지한 정신, 성숙한 정신과 미숙한 정신,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똑똑한 자와 바보 같은 자로 분할되어 있는 세계의 우화인 것이다. 나중에 자기 무시의 늪이라는 단원에 가서 제가 더 깊이 느낀 거긴 하지만 이쯤 읽었을 때 저는 저희 엄마를 생각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셨는데 저 어렸을 적에 가정 환경조사서 이런 거 쓰게 하면 그 학교를 못 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초등학교 중퇴라고 쓰라고 항상 하셔서 전 6년 내내 그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저희 엄마는 자기를 무지한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많이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겠지.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스스로 무지했기 때문에 세상이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엄마 혼자만 그걸 적용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굴러가는 무서운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규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곳. 그러니까 제가 뭐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거나 저는 대학도 막 공대에 다니고 그랬을 때 그런데 간다거나 했을 때 우리 엄마는 너가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엄마 스스로의 두려움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식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이 자유로워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만히 보면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분명히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어떤 일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놀라운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때도 있었는데, 스스로의 지능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무시의 늪에 평생 빠져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 끌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그러니까 두 개의 지능으로 구분되어 있다. 왕의 지능과 농부의 지능이란 말도 하거든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랑시에르가 아니죠. 여기서는 조제프 자코토가 생각했을 때 그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란 책을 지은 사람의 지능, 또 그거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사람의 지능, 그 책을 이해하려고 씨름하고 있는 학생들의 지능은 모두 같은 지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모든 것은 부득이 프랑스어를 모종의 방식으로 쓰길 바랐던 페넬롱의 지능, 그 방법에 상응하는 네덜란드어 표현을 주길 바랐던 번역자의 지능, 그리고 프랑스어를 배우길 바랐던 초심자의 지능 사이에 일어났다. 다른 어떤 지능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코토는 생각지도 않게 학생들과 발견했던 다음의 사실을 그들에게 발견하게 해주었다. 모든 문장, 결국 그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지능은 같은 본성에 속한다. 이해하는 것은 번역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에 상응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 그것의 이유를 주는 것이 아니다. 글로 쓰인 페이지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지능, 즉 설명자의 지능 작업이 필요한 이중의 바탕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시 배우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작가가 이 단어를 쓴 의도 같은 거를 암기해서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설명자의 질서죠. 선생님이 이 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답을 맞출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시를 쓴 사람의 지능과 우리가 그 시를 보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지능은 같은 지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를 보고 씨름하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데 사실 시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린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보적인 방법론자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아무 책이나 순서에 상관없이 그렇게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방법론자들은 우연에 따르는 나쁜 방법과 이성에 따르는 행보를 맞세운다. 그러니까 이 자코토가 선생님으로서 하는 방법은 우연의 방법이고 자기들이 하는 방법은 이성에 맞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자신들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을 미리 설정한다. 그 진보 설명자들. 아직 볼 능력이 없어서 사물들과 부딪히면서 세계를 탐험하는 어린 동물이 있기에 자신들이 그 동물에게 이 세계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려 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어린이는 먼저 말하는 존재다. 자기가 들은 단어를 되풀이하는 아이, 그리고 텔레마코스의 모험 속에서 길을 잃은 플랑드리아 학생은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온갖 노력, 온갖 탐험은 다음의 것, 즉 그들에게 건네질 인간의 말로 향한다. 그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분간하고 그 말을 답하고 싶어한다. 학생이나 식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치 당신을 시험하는 누군가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누군가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평등의 징표 아래. 그래서 랑시에르는 이렇게 자코토가 했던 역할을 무지한 스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상황의 강제는 그 정황 속에서 자코토가 내린 지시의 형태를 띄었다. 그로부터 이제 학생이 아니라 스승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론 하나가 도출된다. 학생들은 설명하는 스승 없이도 배웠다. 그렇다고 그 어떤 스승도 없이 배운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안다. 그러므로 자코토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학식도 전달하지 않았다. 학생이 배운 것은 스승의 학식이 아니었다. 자코토가 스승인 까닭은 그의 학생들을 그들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고리 안에 가둬두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지능을 그 일에서 빼냄으로써 학생들이
지능이 책의 지능과 씨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읽고 어렸을 적에 전과 같은 걸 사서 답을 베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제 머리로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베껴서 외워서 시험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니까 저의 지능이 책의 지능과 씨름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장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하는 스승, 그러니까 무지한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각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루뱅에서, 브뤼셀에서, 그리고 헤이그에서 사람들은 감동했다. 사람들은 파리와 리옹에서 역마차를 탔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영국과 프로이센에서 왔다. 사람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뉴올리언스까지 그 새로움을 가지고 갔다. 리우데 자네이루까지 소문이 퍼졌다. 몇 년 동안 논쟁은 거세게 일었다. 알의 공화국은 그 토대부터 흔들렸다. 이 모든 것이 분별 있는 사람이자 이름난 학자요, 덕망 있는 가장이었던 자가 네덜란드어를 알지 못해 미치광이가 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됐는데요. 이 책은 가면 갈수록 깊이가 더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5장까지 함께 완주하기를 바라요.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